자, 그러면 오늘의 이슈 정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언제나 가끔씩 등장하는 게 김종인 대표. 네. 네. 다시 또 탈당론이 나왔어요. 이분 아직도 네. 민주당에 계신 거예요? 네. 야, 탈당론과 신기하다. 더불어서 이제 개헌 이슈가 등장하고 네. 또 좀 좋은 말로 어떻게 커버 쳐주고 싶은데 이분 계속 이 말들이 나와요. 네. 선의로 좀 봐주고 싶은데 또 안희정 지사의 여러 발언들, 3.1절 발언과 대연정 발언 네. 이것들이 나와 있는데 관련해서 묶어서 한번 좀 오늘의 이슈 정비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동안 조용하던 그 탈당설이 다시 나온 이유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 때문이라고 지금 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네. 이야기하는 거죠? 그 김 의원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두고 당 지도부와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실망감을 표시했다고 문재인이 원내대표야? 문재인 현역 의원도 아닌데? 결국 모든 건 문재인 탓이다. 항상 이런 거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자기 탈당할 것 같이 흘려서 간을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분 도대체 왜 이래요? 근데 네. 지난번에 그 총리 순환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해서 총리가 될 것 같으면 낙마되고 네. 낙마되고 사람의 완전 치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네. 했는데 김종인 대표가 누구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계속 그 사람 폭망하는 네. 마이너스의 손. 마이너스의 손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안희정 지사도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번에도 안희정 지사와의 연대설이 나왔잖아요. 뭐 경제 참모로 같이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막 해프닝으로 끝났었는데 그때와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탈당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당 안에서 어떤 특정 어떤 후보군을 지지하겠다는 얘기였고 지금은 탈당해서 아예 이 판을 떠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 정치인 중에서 애고가 가장 강한 사람들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한 분이 안철수 의원이고 한 분이 요 김종인 의원 같은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조연이 되는 걸 참지 못해. 내 이 판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견뎌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판을 찾아서 혹은 만들어서 떠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명분이 개헌이 될 것 같죠. 맞아요. 개헌을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금 당 안팎으로 계속 찾고 있죠. 그러면서 한간의 설에 의해는 그 반문 세력을 중심으로 모일 거다. 김종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중심으로 누가 모여? 누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손학규 네. 대표도 생각해 보세요. 네. 손학규 파가 이 사람 당 대표도 했고 막 뭐도 하고 막 경기지사를 하면서 선거를 도와줬던 경기도 의원들이 몇십 명이고 막 말은 장황했어요. 네. 그래서 손학규 의원 따라간 사람 누구 있어요? 이찬열 의원 하나 있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누가 봐도 손학규 파라고 하던 사람들도 손학규 개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네. 내가 왜 나가냐. 그 사람 이제 더 이상 정치하실 분 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네.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종인 대표도 나갈 때 누가 이분을 따라서 나갈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간 보는 속셈이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상 자기 세력은 없으니까 계속 떠보는 거죠. 같이 나갈 사람 누가 근데 있을까. 한편으로는 김종인의 효용 가치를 따져보면 이 네. 사람이 대권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효용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출마한다고 하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겠지. 0.1%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내 옆에서 날 도와줄 사람이라고 하면 이때는 일정한 좀 가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과연 네. 누가 받을까? 그러니까 개헌의 구심점이 누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지금 그 지지율상으로 보면 뭐 단서가 있지만 민주당 경선 전까지는 안희정 지사가 저는 구심점이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네. 이분은 언제나 되는 사람의 편에 서는 사람이지 네. 될 사람을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킹 메이커라고 하는 네.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메이커가 아니에요. 네. 킹이 될 것 같은 사람 편에 빨리 잘 줄을 맞아요. 서는 줄을 사람이죠. 잘 서는 정확히 거죠. 말하면. 네. 근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는데 꼭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네.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훅훅 떨어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먼저 떠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안희정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고 네. 자신이 가진 걸 총동원해서 안희정의 지지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저는 전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헌을 자꾸 얘기하는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그쪽과 손잡으려고 저는 나갈 생각을 저는 탈당의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감 그러니까 주거든요. 결국 나가서 네. 본인이 출마하겠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나가서 어디랑 그냥 합정 연행을 해보겠다는 것 같으세요? 그것도 뭐 가능성 열어두고 있겠지만 지금 출마가 어려운 지형인 거잖아요. 네. 지금 출마한다 그러면 김종인을 누가 거들떠 보겠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반문이 다 자기한테 모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본인은 착각할 수 있겠지. 대권에 이 깃발을 들면 네. 그동안 샤이하고 있었던 많은 세력들이 유승민이나 남경필이나 이런 사람들도 예전에 내가 새누리당에 있을 때 다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내 말 듣는 애들이고 하니까 다 선거를 접고 대선 출마를 접고 나한테 다 올 거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황교안의 대안이 자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상상인 거네요. 저는 그래서 개헌을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싶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 사람이 본인이 이야기를 안 하고 지난번에 안희정 연대설도 자기 입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네. 주변에서 이렇게 설들이 나오는 사람은 일단 신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 안 하고 주변에 자꾸 그 설을 풍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있으니까. 내 입에서 나가면 그건 주워 담을 수가 없지. 근데 내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상황을 봐서 맞으면 올라타고 아니면 발 뺄 수 있고 그쵸, 뭐 이런 그러니까 진짜 구태 정치죠. 그렇죠. 네. 진짜 구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진짜 정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분은 단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 이분의 정치 철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무슨 정책이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하죠. 네. 본인 말로는. 근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슨 고장난 라디오처럼 매번 얘기를 하는데 네. 반복해서 이 사람의 경제민주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을 지금 5선째잖아요. 네. 그러니까 4선까지 했으면 4사 16년간을 했는데 그러면 법안으로 얘기를 해봤어야 네,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대기업의 정책에 있어서는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뭐 법인세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원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것이고 영세상인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것을 세금책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인적구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법안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 16년간 국회의원 하면서 단 한 건의 대표 발의도 안 한 거예요. 단 한 건에. 응? 난 진짜 의원은 그런다 치고 이 밑에 있었던 보좌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거기 이제 꿀보직이네. 김종인 의원실 보좌관이 꿀이네. 아무것도 안 해도 거기 되잖아. 괜찮네. 1등 직장. 옆에서 계속 설만 흘리면 돼. 우리 의원님 지금 뭐 안희정한테 간답니다. 뭐 이렇게 말만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뭐예요? 그게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추진해서 정책을 했으면 이미 경제 민주화가 한 발은 나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계속 지금도 자기가 뭔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도. 뭐가 돼요, 되기는. 얘기 계속 해야 됩니까? 김종인 얘기 그만하죠. 네. 우리가 이분 얘기를 사실 길게 해주는 것도 네. 이분이 원하는 걸 것 같아요. 이분은 그냥 계속 여기서 저기서 자기 이름이 막 거론돼가지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반기문 총장이 SNS에서도 검색해보면 내 얘기가 엄청 검색률이 높다라고 네. 얘기한 것처럼 그게 내용이 어떤 건지 간에 야, 뭐 여러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막 거론하고 있다. 김종인 탈당할지 말지 대선 출마할지 말지에 대해서 모든 팟캐스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은 거지 몰라요. 말렸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그만합시다. 네. 김종인 이제 오늘 방송에서 금치거 네. 국수 사기로 김종인 이야기하는 사람. 금치가 하니까 시사정배소가 이 팟빵에 탄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게. 시사정배소가 안 써져. 네. 중간에 그 뭐 왜 그럴까? 이상한 단어가 그러게. 근데 저희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단어인데. 근데 이제 이거 고쳐져 가지고 써지니까요. 네. 후기 게시판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길 네, 홍보 바라겠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저희가 김종인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자, 삐. 국수 사세요. 국수. 네. 김모 씨 얘기를 한 이유는 저희가 사실 개헌 때문이죠. 자꾸 개헌 카드를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저 여권에서 주로 이 개헌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안희정 지사도 여기에 가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개헌 3년 임기 단축에 자기는 응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탄핵 이후에는 아마 문재인 대표도 이 요구에 거부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문재인을 또 끌어들이는 발언을 하셨어요. 일단은
조금 하나 정리해서 보자면 그 네. 전까지 나왔던 개헌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 전 개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선거 전에 개헌해서 다음에 뽑힐 대통령의 임기 자체를 아예 3년짜리로 하자 아니면 총리나 내각제로 가자라고 하는 논쟁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모든 주자들도 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만은 그걸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죠. 뭐 근데 그래 봐야 네. 별도 길게 얘기할 필요성은 없는 집단이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다만 지금 개헌과 관련 어떤 특위처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정권을 주면 다음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로 지금 진도는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개헌이 뭔지 지금 개헌이라는 말이 헌법을 고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개헌, 그 권력 구조를 좀 재편해 보자 하는 그 개헌 논의인 건데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 먼저 좀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사실 개헌을 주장하는 거는 87년 체계의 그 산물인 현행 헌법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에 그 대부분 공감을 하면서 개헌을 하자고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여론이 이제 다른 걸로 바뀌어서 넘어가고 있죠. 87년 체제라고 하면 그냥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5년 단임제를 고쳐보자. 네. 그리고 대통령한테 권력이 집중되니 요걸 좀 이렇게 분산시켜보자 이런 건데 그거 외에도 헌법의 다른 조항들도 고치자는 네, 거잖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냥 기본적으로 이미 헌법이 만들어진 지가 30년 네. 가까이 흘러갔기 때문에 헌법은 대통령을 어떤 선거로 뽑을 거냐,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냐라고 하는 것만 써져 있는 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우리의 영토의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니면 행복추구권의 범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권이나 여성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노동권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시대가 바뀌었으니 한번 다시 리셋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측면을 다시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논쟁이 중요한 것인데 네. 결국 정치권은 이런 얘기들은 쏙 빼버리고 맞아요. 네. 대통령 임기 어떻게 하지? 그러면 혼자한테 다 몰아주니까 나는 대통령 안 될 것 같으니까 3명, 4명이 힘을 좀 나눠서 갖는 건 어때? 라고 하는 논쟁으로 지금 끌고 가는 아주 네. 나쁜 개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권력구조 논쟁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물론 시점의 얘기는 좀 뒤로 가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권력구조 논쟁의 갈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뭘 주장하고 있는지. 네. 먼저 두 가지 권력구조 논쟁의 갈래는 뭐 대통령제냐 내각제냐인데 지금 네. 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대통령 그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대통령 없애자는 주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장이 뭐냐면 이제 3년짜리 대통령을 이번에 만들고, 그러니까 이 3년 대통령 주장의 골자는 이런 거죠.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번 임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하면 그 해에 맞춰서 이제 4년 대통령도 4년 중임이 되니 매년 동시에 뭐 대선 총선이 치러질 수 있으니 효율적인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시점을 맞춰보자라고 하는 거죠. 3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효율적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뭐 둥근 삼각형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실 불편하고 또 불편한 제도이고 맞아요. 상호 간에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네. 정치 체제인데 그렇죠. 결국은 대선과 총선이 이제 시기의 문제로 조금씩 틀어지면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너무 힘이 쏠리면 의회 권력을 바꿔서 이것에 힘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너무 집권당이 과도하다라고 하면 대통령 권력을 좀 바꿔서 이걸 맞출 수 있는 것, 이게 또 합리적인 방법인데 인기가 높을 때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야당이 국회 권한과 청와대 권력을 전부 다 얻을 확률이 높겠죠. 네. 근데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냐, 국회는 거수기냐,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효율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돈 얘기하는 사람들은 죄다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얼마나 좋아. 투표 안 하고 돈 안 들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시간과 비용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수록 효율적인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데 네. 무슨 선거하는데 돈 많이 든다고 안 하면 뭐 어쩌자는 얘기야. 그래서 3년 대통령의, 저도 같은 이유로 3년 대통령 임기, 다음 대통령이 반대하는 그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반대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다음 네. 대통령을 반쪽짜리 대통령을 뽑자는데 국민들이 동의하겠어요? 이거는 네. 지금 문재인 후보를 계속 테이블을 마련해 놓고 앉으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이번 텀은 어차피 문재인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안 그런 될 것 거죠. 같고 그러니까 이번 텀에 된 사람 빨리 그냥 하고 나오고 네. 다음 판에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럴 수도 네.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이 앉을 수가 없는 판인 거예요. 그 테이블 자체가 아니 거기 문재인이 앉겠어? 그러니까 예를 좀 그 테이블을 자기들끼리 쭉 만들어 놓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 문재인이 빨리 와서 앉으라고 하는데 문재인이 가서 딱 보니까 의자에 압정이 잔뜩 있는 거야. 앉을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억지 테이블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공격을 위한 이게 카드인 거지. 네. 실제로 개헌을 하자는 주장인 건지 참 저는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 꼼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그대로 두되 그러면 대통령 4년 중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제 강화하는 거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의 힘이 너무 그 막강하기 때문에 좀 내각제 요소를 좀 결합을 해서 총리의 권한을 좀 강화시켜 보자. 뭐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총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진짜 무슨 대통령은 외치 뭐 외교랑 국방만 전담하는 무슨 뭐 이원 집정부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총리의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네. 그냥 그 책임 총리제 정도로 갈 것이냐? 뭐 이런 뭐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건데 이게 이번 임기 안에 가능하다 이런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확히 보면 사실 대통령 임기를 3년 하냐 5년 하냐 8년으로 하냐라고 네. 하는 것은 껍데기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예를 들면 총리 문제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차피 행정부 안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잘못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삼권 분립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국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9대 1 정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행정부의 권력을 네. 감시하고 견제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논의의 방향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러니까 책임 총리를 어떻게 뽑을 거냐, 아니면 네. 또 내각 인선을 그 지금 대통령이 다 임명하잖아요. 그 권한을 총리에게 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디테일한 조율까지 필요한 건데. 근데 이제 총리를 대통령이 뽑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총리를 어떻게 뽑을 거냐. 다수당의 당수가 당수를 총리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 그 선출권을 넘길 것이냐. 네. 뭐 이런 그 아주 진짜 디테일한 논의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뭐 원포인트로 지금 개헌해서 끝내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네.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바꿀 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국민 투표를 거쳐야 되는 맞아요. 사항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들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에는 물리적인 시간들이 필요해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 헌법 전문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네. 아니 그게 아니지. 그건 국민교육. 아 여기 연식 드러납니다 여기서.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그게 우리나라 법 정신을 가장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입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간 사회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제 제대로 나왔네. 헌법 전문의 시작인데 네. 자 여기서 이게 87년까지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안에 87년 60항쟁의 정신을 끼어열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게 논쟁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5.18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정하는 민주주의 사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5.18 정신이 헌법 정신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논쟁이 있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면 뭐 보수 집단 쪽에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천안함이나 뭐나 이런 사건 이후에 벌어졌으니까 87년 이후에 벌어졌으니까 이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 북한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런 것도 헌법 정신에 담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어 하나하나에 따라 다 다른 거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 논쟁도 사실 쉬운 논쟁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이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지만 87년 때는 북한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헌법 안에서 참칭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 우리가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 땅을 우리말로 수복을 해요. 땅을 갖는다고 치더라도 그건 대한민국 영토가 되지 않습니다. 네. 유엔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죠. 국제법상. 이런 상황들이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대로 그냥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영토를 둘 것이냐 아니면 이 철책선 이남으로 둘 것이냐 정확하게 네. 바꿔서 라고 하는 논쟁들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뭐 여성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LGBT에 대한 권한을 어디까지 차별금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들도
서울시 교육청에 인권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그렇죠. 이렇게 힘든 네. 일인데 헌법을 완전 뜯어고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정치인 몇몇이 그냥 결정하면 된다는 인식들도 이제는 국민들이 예전처럼 그거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수준을 저는 이제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개헌 논의가 이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에 대한 어떤 고민, 이제 시대 정신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뭐 깊이 있는 고민에서 나온 개헌 논의라면 저는 선의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지금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의 개헌판을 누가 처음에 꺼냈냐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처음에 꺼냈죠? 이번 개헌하자는 얘기를? 자유한국당. 아니죠, 그 전에. 박근혜. 그렇죠. 박근혜 씨가 이거 게이트 초반에 네. 국면 탈출용으로 갑자기 꺼내든 맞아요. 거예요. 말도 안 네. 되는 시점에. 네. 그랬더니 그때는 뭐 말도 안 일축을 했죠. 정치권에서 일축을 하고 지금 무슨 그런 얘기 할 때냐. 게이트가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 이제 뭐 중도 이제 뭐 야권의 일부 세력까지도 이제 그 개헌 논의에 가담을 해서 이거는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거죠. 네. 박근혜에서 시작된 개헌 논의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테이블은 맞아요. 우리가 앉아야 될 테이블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 논의도 빨리 접을까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 지금 자꾸 막 너도 나도 문재인 보고 막 개헌 테이블 와서 입장 밝혀라, 너도 네. 동참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참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분 입장에서. 자꾸 논점을 흐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유권자들은 명확하게 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권자도 유권자인데 네.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단호하게 좀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3년짜리 대통령 하기 싫다. 왜냐, 나는 내가 준비한 이 정책, 이 좋은 세상 만들려면 이게 3년으로도 부족하다.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해야. 그 이거 말을 했어요. 하고 다녀요. 그렇죠.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3년 동안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죠. 생각하지 않는다. 5년 임기 동안 그것을 잘 해결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바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네. 얘기는 해왔죠. 맞아요. 그 국민들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게 국민들이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3년짜리 대통령을 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건 정치적 욕심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황교안이 네. 되면 어쩌지? 황교안이 5년 되면 그럼 갑자기 개헌하자 바꾸는 거 아니에요? 개헌하자. 2년짜리로 하자. 그런데 그 황교안 씨는 개헌에 대해서 아직 얘기를 안 했네요. 네. 끼어들지 않았으니. 네. 아이고 참. 음. 그러니까 실제 진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선의와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하는 것들과 겉으로 꼼수를 위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기도 하고 네, 맞아요. 또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속마음들을 분석해보는 얘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실 박근혜 하야 얘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하야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멋지게 했으면 정치적 효과가 있을 텐데 이미 만약에 하야 선언을 하면 어떤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인지 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 그 논의 자체가 안희정 지사가 그러니까 경선까지 유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안희정 지사 경선에서 만약에 진다면 구심점이 없어요. 만약에 그 나머지 뭐 유승민, 안철수, 황교안 모여가지고 개헌 논의하면 이건 저는 뭐 소꿉놀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무런 울림이 없는 그렇게 그냥 돌다 끝날 것 같아요. 예. 근데 한쪽에서는 대통령제 폐단이 있다면서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좀 명확하게 생각해봐야 될 게 최순실 사건이 벌어진 게 대통령제 때문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최순실 사건이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똑같은 일을 범할 것이냐,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네. 우리 헌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맞아요. 벌어진 일인데 국회의원 한 명이 어떤 일을 잘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의회를 해산하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좀 일단 납득될 수 없다라고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통령 재패단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다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대통령 제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권력의 약화로 인한 삼권 분립과 견제가 되지 않는 것, 이제 이 네. 문제인데요.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이원 집정부제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네. 나온단 말이에요. 혹은 이제 내각제라고 네.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의회와 행정부를 거의 이제 동일화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내각의 그 다수파의 의장이 총리도 하고 뭐 대통령의 형식의 역할을 네. 하고 내치를 맡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네. 일들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진짜 견제와 균형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행정부와 국회가 거의 동일시 네, 맞아요. 되는 상태로 아주 효율적으로는 운영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대안일까 한번 뭐 시도해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한국 사회를 바꿔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이 적폐 해소의 근간은 꼭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간의 관계 기관들이 각자의 힘을 갖고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 견제와 감시에 있어서 외부적 압력으로 인해서 통제받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언론의 감시 기능이라고 하는 것도 권력에 통제받고 맞아요. 뭐 국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다 물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원집정부나 내각제는 이 통제 기능을 훨씬 더 약화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시스템에서는 저는 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도 그 지점에서 공감하는 게 그 체계가 되려고 하면 우선 정당 정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지만 가능하고 사법부나 검찰의 그 권력이 지금 제대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가능해지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그거를 시도를 하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오히려 또 다른 대통령제를 더 강화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를 그냥 짬짬이로 같이 해먹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건 뭐 내각제의 어떤 뭐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내각제 개헌 얘기가 지금 최순실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재헌의회 때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됐을 거예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 처음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내각제 체제로 수립을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만이라는 개인이 아주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면서 아무튼 대통령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대통령제는 분명히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최순실 게이트뿐만 아니라 이전 대통령들이 벌어졌던 뭐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어떤 측근 비리라든지 그 입법부에 대한 뭐 견제가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이원 집정부제를 가지 않아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리한테 내치를 다 맡기지 않아도 지금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임명권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뭐 내각 인선에 대한 일정 부분을 넘긴다든지 그러니까 뭐 이러면 그거는 권력의 분점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견제와 감시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아니 근데 만약에 그 인선의 일부를 총리가 맡게 되면 그 자체로 충분히 견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조각의 일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차관을 총리가 막 임명을 해. 뭐 일부라도. 그러면 그 당연히 총리의 권한이 쏠리는 거야. 지금 대통령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 중에 최고 중요한 부분이 그 내각 인선권인 거잖아요. 그 내각뿐만 아니라 뭐 몇 자리라고 하죠. 하여튼 굉장히 많은 정부 관련 기관장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인 안행부 거잖아요. 장관을 총리가 지명해요. 그렇죠. 그러면 안행부 장관은 대통령과 다른 입장을 낼 거다. 총리처럼. 그렇죠. 그거는 이제 총리를 어떤 식으로 선출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총리는 내각의 일원으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내각의 권력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난 이해 안 돼요. 아 총리의 권력을 강화하는 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아니죠. 아 그래요? 예, 그건 대통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조금 이양하고 그렇죠.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견제라고 볼 수 있느냐. 힘의 분산은 가능하죠. 근데 분산의 목적이 견제를 위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 아니죠. 같아요. 그거는 동이랑 같은 팀끼리 팀플레이로서의 힘을 나누는 것이지 상대 팀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총리가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이해를 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와 총선은 전혀 다른 개념인 건데 이건 뭐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죠. 어느 대통령제에서 그러니까 왕정처럼 영국처럼 왕이라고 하는 곳은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을 때는 총리가 말 그대로의 실권을 다 하는 거지만 지금은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내각의 총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 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됐는데 힘을 나눠서 자유당이 일당이니까 자유당이 총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바꾸자는 게 책임 총리제로 개헌을 하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총리의 선출 방식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이야기. 예를 들면은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의 당수를 뭐 총리로 뭐 자동 지명되게 된다. 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하고 이제 행정 권력하고 입법 권력하고 좀 분리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맞아요.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아 대통령 하에 그러니까 프랑스식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하는 게 그런 약간 변종적인 그 책임 총리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이야기하는 개헌의 내용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어떤 제도나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대로 되는 것이냐 사실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임시정부 때 혹은 뭐 대한민국 건국 때 내각제를 하려고 했었던 거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의 얘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고 사실 우리는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에 이미 거의 다 인식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기본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너무 과도하니까 분점하자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의 말은 한국형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프랑스식으로 러시아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뭐 내치를 온전히 다 총리한테 맡긴다. 이거는 한국 정서에서 좀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같고.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자유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는 것은 현실성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거는 지금의 정치 환경에선 그런 거지만 예를 들면 4년 뒤에 그러니까 교차해서 총선과 대선이 치러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전혀 다른 결과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여소야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뭐 여소야대 역사였는데. 그러니까 제 말의 취지는 총리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대통령의 권한을 분점해서 내가 가진 권한의 반을 이양해 주는 것이지 이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다른 편으로 들어오는 것이냐.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각의 수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니까. 내각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법적 행정부의 수반이죠. 근데 그거는 아닌 거죠. 이제 내각제 요소를 포함하면 그게 이제 좀 달라질 수 있는 내가 얘기죠. 이 지점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이 어떻게 나눠지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아서 네. 논쟁은 저는 그런 이번 개헌 논의에 그런 그 책임 총리제를 어디까지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분명 포함될 거다. 예,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되죠, 다. 예. 그렇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길어지는데 잠깐 광고 듣고 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맛이 진짜 망고다. 망고는 아라망고. 필리핀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품질 관리를 하고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해 고품질 망고에서 나올 수 없는 파격적인 가격에 특가 판매합니다. 진짜 망고를 경험하세요. 망고는 아라망고. 녹색창에 망고나라를 검색하시고 아라코리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라망고를 구입해 주시면 특가 판매 순이익의 10%를 김광진의 시사정비소에 후원합니다. 장 PD님 목소리가 돌아왔네요. 비법이 있죠. 의원님 피부 되게 좋아졌는데요? 비법이 있죠. 뭐죠? 아라망고. 아라망고. 예. 역시 아라망고 기똥차입니다. 예, 검색창에 이게 망고가 워낙 많아가지고 시사정비서 때문에 구입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검색창에 망고나라라고 하는 걸 검색하셔가지고 그 중에서도 망고 파는 사람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아라코리아라고 하는 것을 꼭 찾으셔가지고 거기서 구입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많이 사주셔야 예. 저희 시사정비소도 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라망고, 망고 드시고 싶으면 꼭 그냥 아라망고 한번 드시고 쳐보세요. 싶으면 하지 말고 한번 드세요. 이번 주에는 망고를 먹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먹어. 네. 주말에 망고 드세요. 예. 자, 아라코리아에 가셔서 아라망고를 꼭 구입해 주시고 망고를 드시면 누구나 장 PD 같은 꿀 성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의원님 같은 피부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제 피부 별로 안 좋아해 사람들이. 해가 되는 멘트를. 자, 그리고 사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 먹었다는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사서 후기 게시판에 시사정비소 때문에 사 먹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우리 이슈정비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연일 이슈예요. 연일 이슈. 뭐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효과는 톡톡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오늘의 이슈는 뭔가요? 이분이 또다시 연정 제안을 하셨어요. 네. 이 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 그 누구라도 좋다. 자유한국당도 좋다. 개혁 과제를 놓고 우리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넓은 수의 다수파를 만들어달라고 정당이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문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제대로 청산할 수 있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안 지사의 이 자유한국당도 좋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 그 팽배해 있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공포 같아요. 공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포? 이렇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마치 이거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한 번에 다 뺏겨버릴 것 같은, 마치 그 나라의 체제가 흔들려 버릴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야. 구심점이 뭐 예전에 반기문이라는 구심점이 있었는데 이게 네. 떠나고 나서 이제 갈 곳이 없어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 표가 오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그때 안희정 지사가 이럴 때마다 신호를 자꾸 보내고, 나를 믿어라. 나는 그렇게 너네한테 모질게 굴지 않을 거야. 나한테 표 주면 너네한테 다 나눠줄 거야.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고 있는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지금 시기에 국민들의 요구는 적폐 청산이잖아요. 네. 적폐 범주를 어디까지나 볼 거냐라고 하는 건데, 박근혜랑 손잡고 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안희정 지사는 계속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선거 공학적으로는 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정치인 안희정에게 우리가 기대해 왔었던, 사실 초기의 안희정의 모습은 민주주의자, 정당 정치자라고 하는 모습에 감동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모습은 전부 다 상실돼 버리고 이제 안희정에게 정당 정치의 근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하는 모습을 잘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표가 되면 누구랑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습만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인 안희정의 삶에서도 저는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너무 많이 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지사가 한 5% 정도, 네. 5%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 황교안 총리가 소폭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지사에게 몰렸던 그 보수층의 표가 안 지사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안철수도 좀 네. 상승했죠. 네. 따라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황교안 총리에게만 더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형국이 되고 있어서 이 지점에서 좀 많이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면,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분이 한 번 더 이렇게 우클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언제냐면 전에 그 반기문 낙마할 때 한 번 했죠. 저는 그때 1차 점프가 있었는데 황교안이 낙마하는 시점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그 보수 유권자들이 오갈 데 없어지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뭐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탄핵 심판 직후에 한 일주일 터울을 두고 민주당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와중에 황교안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이때 저는 아주 적극적인 신호를 보낼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의 연정 제안에는 단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개혁 과제에 동참을 하면 너네까지 같이 가겠다. 네. 처음에 그 연정 제안했을 때는 새누리당하고는 같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점점 이 단서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황교안 낙마 시점에는 이런 단서들이 다 없어지고 난 무조건 연정해야 된다, 할 거다, 자유한국당이랑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최종적으로 우리 당의 후보가 된 게 아닙니다. 네. 경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계속 지금 딴 데에 그 눈을 돌리고 있어요. 왜 캠프에서 이렇게까지 그 잘못된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지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그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상이하에 이런 포지션을 이렇게까지 취하는 거 아닌가. 망가져가면서 그럼 진짜 살신성인인데 자신을 희생해서 문 후보에게 가는 화살을 자기가 맞고 더 지지율을 높여주기 위한. 저는 처음에 대연정 발언 나왔을 때 처음에 살짝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자기를 버려가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지금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건 하나 좀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대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꼭 본인이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앞으로의 상황이 당이 원내 교섭단체만 4개고 등록된 단체가 5개인 상태에서 국회를 운영해야 되고 한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태인데 어쨌든 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근거잖아요. 네. 대연정의 근거. 근데 국회 시스템이라는 게 꼭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90 몇 석 빼고도 국정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건가요?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요. 예를 들면 대연정을 해서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뭐 이런 당들의 일부를 우리가 흡수해 온다 손 치면 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냐 대통령이. 그렇게 해도 안 될 거다. 네. 자,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당을 소연정을 해요. 응? 근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에 대한 연정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지만 네. 지금 우리 지지자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의 연정도 지금 솔직히 싫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그것까지는 it's okay 한다 쳐요. 그래서 연정을 해. 그럼 연정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장관 자리 한두 개 준다는 거잖아요. 네. 총리 줘야지 뭐. 아니, 총리를 주든 장관 네. 자리 한두 개를 주든 그럼 장관 자리 한두 개가 갔어요. 그러면은 국민의당의 의석이 한 30명이 넘는데 38석인가요? 30명인데 장관으로 한 2명 갔어. 네. 그럼 나머지 28명은 아이고 이제 우리도 장관 2자리 얻었으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법안 통과에 다 동의해줘야지. 이 행정부 하자는 대로 다 거술처럼 따라가야지 라고 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아니죠. 안 그래요. 네. 근데 이것을 국회 시스템은 그렇게 운영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호도해서 말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좀 신의의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스위스 같이 대연정 문화가 아주 진짜 잘 발달해 있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가정이 가능할 것 같아. 대연정 했으니까 신의로서 정말 우리는 한 그 울타리 안에서 뭐 큰 기조를 같이 간다. 근데 한국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 상상해 보면 아닌 것 그건 좀 스위스든 어느 나라든 좀 다른 게 기본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반대하는 어떤 상황이 초래될 때는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정확히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당론에 위배돼도 본인의 얘기를 말하는 게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들의 권능인데 그것을 우리 당의 당론도 아니고 연정의 차원이니까 그냥 넘어가 줄 거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예로 봐서 연정하지 않고도 우리 당이 여당이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150석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여당의 의원들도 뭐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한미 FTA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야 너희 당의 당 대통령이 원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다 안 따라가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어쨌든 대연정 이런 게 가능하려면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당 정치가 기반이 되면 뿌리가 깊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처럼 맨날 자기들의 그 이익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이렇게 오가는 정당이 생겼다 없어졌다 매일 이름도 바뀌고 이 상황에서는 과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별로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의미가 있느냐에 아니 저는 있어서 근데 좀 다른 네. 의미인데요. 그게 과연 네. 정당 정치인 거냐라고 네. 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당론에 따르지 않는 어떤 소신 표결 뭐 네. 이런 거는 늘 존재하는 것인데 네. 그런 것까지 어떻게 연정으로 커버할 수 있니? 그런 건 안 되죠. 그거는 연정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론 자체가 네, 성립이 안 맞아요. 된다고 보는 네.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연정의 순기능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네. 그렇게 그 뭔가 갈등을 봉합하고 이렇게 극한의 그러니까 갈등으로 치닫지 않는 정당 간에 연합을 하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죠. 우리가 그렇죠. 외교적으로 뭔가를 네. 맺을 때도 MOU도 맺고 뭐 어그리먼트도 맺고 네. 협약도 맺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는 합당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연정하는 거예요. 정당 간에. 또 다른 단계에 있어서는 상호 간의 의결기구를 조금 더 단순하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자주 하는 방식이 있거나 여러 가지 낮은 단계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낮은 단계 국회 운영 시스템을 전혀 네. 무시해버리고 연정으로서만 그걸 풀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당의 정체성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정당마다. 선언만으로 네. 일정한 의미를 저는 갖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뭐 개별적인 의원들의 이탈이나 이런 것까지 단도리 할 수 없겠지만 그 선언 자체가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아니 근데 그거는 국회의 시스템상 그 국회의원들도 4년마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어떤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린 거예요. 네, 따라가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연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따라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자. 탄핵하고 조기 대선이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될 확률이 90%가 넘을 거예요. 그래도 국민의당과 뭐 이런 당들이 안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이 옳은 일이고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자기들의 존재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사실 한국 구조에서 연정의 형식으로 이것이 꼭 국회 운영이 가능하다
여소야대가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측면이라고 그렇죠. 봐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은 확실한 비약이고 과장인 거고. 근데 뭐 그 안희정의 선의라는 게 순진하다는 얘기가 바로 요런 비판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거는 네. 정말 뭐 현실 정치에 들어오면 공허한 주장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 협치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네. 그것이 마치 연정을 해야 그것이 가능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저도 나름 의회주의자인데 의회주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의회의 권력보다는 행정부의 권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집단이기 때문에요. 세월호법 보세요. 국회가 법 만들어도 행정부가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그냥 예산 안 줘버리고 싶으면 안 주고 임기 줄이고 싶으면 줄여버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국정교과서 사태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예비비로 그냥 편성해가지고 해버리고 맞아요. 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걸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4대강 파는 거, 뭐 하는 거, 자원외교 하는 거 국회 동의를 다 구하지 않아도 해버리는 일이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도 저는 현실 정치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한국에서 연정이 어려울 거다라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정치인들끼리 이걸 뭐 이합집산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정당은 지지자들이 있어서 존재하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국민의당이 무슨 연정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럼 그거는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그 연정에 찬성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과연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연정에 찬성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당원들이 그 찬성하지 않는 연정을 혼자 얘기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정당인으로서 잘못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카드들을. 근데 결국은 그게 팽 당하는 거거든요. 네. 예전에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한나라당과 손잡아가지고 했었던 것. 당시에는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 못하게 된 거죠. 이번 상반기에 국회의장 선정하고 할 때도 국민의당이 당시에 새누리당 편을 들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손 못 들어요. 최순실 사건이 벌어지기 그 한참 전이었어도 하면은 국회의장 자리든 부의장 자리든 뭔가 훨씬 더 이득을 얻었을 수는 있겠죠. 국민의당이. 혹은 의장 자리를 새누리당에게 주고 뭐 법사위원장이든 여러 가지 좋은 자리들을 국민의당이 얻어올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못하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연정에 대한 고민들도 실제 국회 운영을 경험해 본다면 그렇게 그냥 이론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로 말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선의로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런 문화를 바꿔보자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될 거라 현실적으로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안희정 지사가 지금 아까 계속 얘기하다 걸리는 게 그거잖아요. 어차피 경선에서 그 민주당 당심을 잡아야 되는데. 선의로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치라고 하는 것에 전략이라고 보세요? 현실 정치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그 극단적인 예를 국민들에게 모든 사건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선의인 거 아닌가요? 아니죠. 본인의 그게 정치 철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다를 것 같아요.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네. 근데 안희정 지사가 지금 경선에서 이렇게 가면 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예 그냥 선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선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안희정 지지율이 16%밖에 안 되잖아요. 이쪽을 더 강화해서 예를 들면 이걸 한 30% 수준으로 올려서 어떻게 승부를 보겠다? 이쪽은 아예 저는 포기한 것 같고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서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안희정이. 저는 이건 그냥 들어와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아. 민주당 경선에. 어차피 경선에. 지금 이게 플랜 B인 건데 어차피 민주당 집토끼로는 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도 이게 희박한 확률이라는 걸 알지만 유일한 이게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숨어있는 표심을 끌어오겠다 뭐 이런 건가요? 민주당 안에 안 숨어있지. 밖에 숨어있지. 네, 그러니까 외부에 그냥 정치인 안희정이 너무 아까워요. 정치인 안희정. 차기를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카드인데 왜 이렇게까지 안달을 해서 스스로가 나락으로 떨어질까? 근데 그게 본인의 정치 철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범주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좀 야물지 않은 지금 민주주의자의 면모를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만약에 한 5년 뒤에 좀 더 다져지고 자기 생각이 단단해진 다음에 이렇게 내놨으면 조금 더
그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기가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언변의 일관성에 동의가 되면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거거든. 나랑은 생각은 다른데 저것도 일리가 있구나. 근데 네.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 안희정 지사는 그 저번에 손석희 뉴스룸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그 주에 지지율이 5%가 빠졌거든요. 저는 그 대연정 선의 발언뿐만 때문이 아니라 저는 TV 앞에 나와서 그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설파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책으로만 배웠다고 흔히 맞아요. 말하는 딱 것처럼 그런 느낌. 이분이 네, 말하는 그러네요. 뭐 야 나도 지사도 8년이나 했어 뭐 이렇게 얘기 대통령도 만들어봤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할 만큼의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됐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자면 아직은 책으로만 배운 단계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희정 지사? 정비를 해주자면. 저는 네. 이분이 민주주의자로서의 그리고 정당주의자로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초심이라면 어떤 초심인 거죠? 지금은 정당주의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훼손하고 있는 거잖아요. 페이스북에 말한 것처럼 이 당에 내가 30년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걸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 선거에 내가 이기기 위해서 자유당이든 바른정당이든 들어오십시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정당 정치의 근본을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혁명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설득해 나가면서 시간을 갖고 바꿔나가겠다라고 하는 절차의 문제를 하는 것인데 이분이 절차로 봐도 지금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문재인이 떠나고 난 자리, 문재인이 청와대로 들어가 버리면 친노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서는 아주 좋은 카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물려받아서 다음 전당대회 때 당대표도 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현실 정치를 좀 더 체험하기 위한 뭐 장관으로서의 업무도 좀 쌓고 하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지금은 우리 당의 지지자들을 계속 등을 돌리게끔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한 판에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치인들은 김대중 대통령 말처럼 반보만 앞서가는 사람이지 무슨 선동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도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면 다음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되겠네요. 저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느낌으로는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데 이러다가 경선 결과가요. 진짜 이재명 시장의 반도 안 나오는 상황이 초래되면 지금 이분 그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지금 빠져가지고 실제 조직 가동이나 뭐 이런 표를 얻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완전 뒤처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실제 문재인 후보가 예를 들면 55에서 60% 얻고 이재명 시장 25% 정도를 얻고 안희정 지사가 10%대 이렇게 머물러 버린다면 진짜 차기도 없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겁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은 조금씩 그 제스처를 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후보가 정해지거나 거기 선거가 시작되면 거기에 관심 있지 그 당 사람들이 우리 당 선거에 관심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그 호응이라는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뭔가 액션을 취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탄핵 인용되고 나서 황교안 출마 포기하고 나서 지금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희정이 너네 개혁한다고 약속하면 너네랑 같이 손잡을게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답이 없는데 저는 황교안 낙마하고 나면 자유당에서 쇄신책을 막 보여주면서 여기 호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 그렇게 해서 안희정 지사가 그 당의 후보가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 당의 후보가 된다면.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 당의 경선 룰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과 연정하겠다. 그러니 사실상 당대당으로서 그 당원들이 전체 다 와서 투표하라 이렇게 될 겁니까? 그렇게 그건 되는 거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당이 그렇게 한다면 자기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지. 안희정 지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좀 그거는 자유한국당에 자기 후보를 내지 않을 때 맞아요. 가능한 거죠. 제가 예. 아니면 내대 정말 의미 없는 군사 후보를 그거는 내거나 그 정당으로서 그 100석이 넘는 정당을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못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더라도 안희정 지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자기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김종인 대표는 뭐 또 언제 떠난다고 하고 떠나나요? 제가 금치거를 얘기했네. 이분 얘기를 안 하고서는 네. 뭐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사실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루하루의 상황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이니까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우리가 파악해 보면 그 사람들의 꼼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는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1시간 동안 또 시사정비소에서 여러 가지 정비를 해봤는데요. 개헌에 대한 이야기, 대연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선거가 있을 기간 동안까지는 계속적으로 나올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우리들이 어떤 고민들을 같이 나눠야 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